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허성영. 깊어가는 가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면 불현듯 떠오르는 의문 하나. 산다는 게 뭐지? 왜 살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심해지면 찾아가야 하는 사람 바로 이 남자 되시겠다. 첫 보면 왠지 내 마음을 다 뚫어볼 것만 같고 부끄러워. 체면도 막 걸 수 있을 것 같은 레드썬.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마음을 털어놓는 상담만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웃는 얼굴로 얘기하다 보면 꽁꽁 닫혔던 마음의 빗장도 스르르 풀어지기 마련이라는데, 살기 싫다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중학생 환자가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취직을 하고 또 여친 만나 얘기를 허물없이 할 때면 정신과 의사 이거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우리들. 암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날이 갈수록 외로운 섬이 되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편안한 안식처가 돼주는 남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정말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람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의 변화일 텐데, 특히 그 중학생 그 분은 이제 취직까지 이제 했어요. 네. 어유 잘 됐다. 지금 잘 계십니까? 제가 그 전공의 시절에 예. 중학교 때 이렇게 보호병동이라고 저희 정신과 병동이 있는데 네. 거기 입원했던 환자인데요. 네. 당시에는 굉장히 증상이 안 좋아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나 화가 난다면 물건을 부수거나 이런 아이였는데. 남학생이었어요? 예, 남학생이었어요. 예.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대학을 가고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중학생부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취직할 때까지 인생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교수님 힘들 때는 누가 달래줍니까? 그러네. 뭐 제가 힘들 때는 사실은 뭐 다른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저희 아이를 두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제가 그 운전하는 거리가 좀 먼데요. 운전하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웹툰을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뭐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러분. 야,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그럴 때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께 이런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전반을 많이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큰 거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 이런 불안들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요. 이제 코로나로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불안이나 우울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런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 아니라도 그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이 어떤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흔히 너 우울증 같아, 우울증 같아 그래, 이런 맞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너 약간 예민해. 뭐 그러다 보면 우울증 아닌데 뭐 우울증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 하는데 우울증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좀 진단 기준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대에 생긴 병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멜랑콜리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멜랑콜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울감을 표현하는 거고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진단 기준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 총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9가지는 우울감 그리고 흥미의 감소 요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돼야 됩니다. 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면 또는 과다 수면, 네. 그리고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 이런 게 있고 피로감, 그리고 집중력의 곤란, 네. 집중을 잘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옛날 생각들이 많이 들고 예. 무가치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옛날 생각 많이 드는데 요즘. 예, 그런 거와 정신 옛날- 운동 속도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코모토 리타데이션이라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네. 또는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살 사고 아. 이런 총 9가지의 증상이 중에 네. 5가지를 만족하면은 5가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예전에는 이제 우울증은 사실 정신력의 문제다. 네네. 정신력이 약하면 생기는 병이다. 네. 의지의 문제다. 그 얘기했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그 우울증 이러면은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가 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질병으로 진단할 정도면 뇌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WHO에서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한 21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네. 정작 진료를 받는 분은 6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오. 약 4분의 1 정도만 진료를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편견들이 오히려 이런 진료를 막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연예인들 중에도 많죠. 우울증 때문에 세상 등진 연예인들 많아요. 가수들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두 배우도 분도 그렇고. 연예인이시니까 너무 마음이 네. 아프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우울증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머리에 변화가 생기는 생물학적 변화, 유전등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감을 느끼잖아요. 네.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머리에 변화가 생기는데 머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은 조그마한 물질이 있거든요. 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단가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증상이 생기고 실제로 머리에 촬영을 해봤을 때 네. PET 같은 걸 찍었을 때 좌측 전두엽 쪽에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네. 변연계라는 그 머리에 원시적인 뇌가 있는데 불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쪽에 그러니까 글루코즈라는 연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네네. 확실히 뇌에 네. 변화가 있는 네.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은 뭐 누구나 남녀노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휴대전화의 맞아요. 이제 발전에 덩달아서 이 SNS가 우울증을 좀 확대시킨다. 맞아. 이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SNS라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한다 또는 악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도 굉장히 많고요. 네. 반대로 네. 이런 것들이 우울감의 회복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그 SNS 특징상 네. 뭔가 실제로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비대면성이 있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좋아요를 안 누르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예민해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비대면하기 때문에 좀 더 악플 같은 것들도 상처를 받는 그거는 맞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진료실의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우울하고 네.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우울증입니다. 우리 이제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네. 그죠? 여러 가지 우울증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환경인데 요즘 이런 증가세가 큽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네.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네. 병원을 방문하시고 계시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시기장애, 불면증 포함해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신 그 노인분들이 약 81%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나네요. 60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러네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노인 우울증이 특별히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고령화? 최근에 들어서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이라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거든요. 네. 노화에 따른 몸이 힘든 것도 있고 또 사별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조금 그 활동을 하실 때보다 쪼그라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네. 머리에서도 네. 뇌의 그런 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생겨서 우울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취약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르신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고 거의 예, 젊은 차별하신 분들. 친구들도 혼자 사는 친구들은 뭐 혼밥 이러죠. 혼자 먹는다고. 네네. 그나마 낫지만 어르신들 혼자 드시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서글퍼 보이고 맞아. 자녀랑 같이 살아도 바빠. 자녀들이 바쁘고 손주들 학원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혼자 또 드시고 계세요. 맞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혼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혼밥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 그래, 식구 사람 좋아, 식구. 이기 때문에 가족.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네. 이제 정서적인 교류를 가지는 활동이라서 혼자 하게 되면 당연히 우울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영양적으로도 네. 잘 안 챙겨 먹게 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잠깐 네. 시청자 사연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칠순이 된 어머니께서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며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이런저런 약을 먹어봐도 낫질 않아 마지막으로 간 데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였는데요. 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온몸이 아프다라는 말만 하셨는데 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선생님께서 내린 진단은 바로 몸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아픈데 우울증이다. 이 우울증 때문에도 온몸이 아플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예. 교수님 이제 지금 온몸이 아프다. 뭐 식욕도 떨어지고 뭐 이런데 이게 우울증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태일 수 있고요. 본인이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게. 특히나 어르신 세대에서는 네. 우울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네. 어렵고 맞아. 사실 우울이 뭔지조차 잘 모르는 아하, 진짜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울하다, 좀 나를 봐주러 와달라 이런 말보다는 네. 몸이 아프다라는 말이 좀 더 편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거 이제 나 알겠네. 우울해. 난 몸 아파. 이렇게. 날 좀 봐줘. 슬퍼. 그렇군요. 예. 지금 기억나는 분인데 한 70대 정도 되시는 네. 할머니 분이셨는데 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래서 사실 신경과도 가고 예. 내과도 가고 예. 한의원도 가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정신과 한번 가보라라고 해서 오셨는데 네. 처음에 호소하시는 거의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네. 통증이 부티기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셨거든요. 예. 네, 좀 진료가 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우울감이 있으셨고 그걸 치료하고는 좀 좋아지셨던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실제로 그러시네요. 다행이네, 진짜. 맞아. 다행이시다. 근데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이게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심하는 맞아. 분도 있어요, 정말. 맞아. 예. 근데 이게 우울증 증세일 수도 있다는 오, 건가요? 그래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기억력 저하를 주소로 이렇게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좀 꽤 우울증으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제가 그 본 환자 중에 그분도 6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환자 분이셨고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주소로 오셨는데요. 네. 사실은 뭐 검사상에서 크게 기억력이 떨어지진 않으셨고 네.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우울증 때문에 집중력이 곤란하다든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 네. 예. 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 그리고 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약간 처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병원에 오셔서 네.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이 뇌를 다치질 않았는데 왜
우울증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하면은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기억을 이렇게 머리에서 꺼내서 네.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할 때 네. 우울증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네네. 검사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네. 진짜 치매와 가성 치매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은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잘 맞추려고 하시거든요. 예. 노력을 하시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맞추려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옵니다. 적극적이고 비적극적이고 네. 그렇겠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최근 심해지고 있고요.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겪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자 근데 여튼 이제 진단이 됐어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노인 우울증이라고 해서 치료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약물 치료, 정신 치료하는 면담 치료 그리고 가족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기형용요법이라고 해서 ECT라는 그런 특별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가 주가 되는데 노인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저희 정신과 약, 그러니까 항우울제 이런 걸 견디는 게 힘든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복용을 그만두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가 약이 오래 먹어야지 사실은 효과가 볼수 나타나거든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머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좋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6개월 이상의 유지 치료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금방 교수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더 오래 먹는 경우도 있는지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 건지 맞아. 또 부작용은 혹시 그러니까 오래 없는 먹는지. 건지 맞아.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도 못 가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사실 저희가 환자들이 오래 보는 환자들 대부분이거든요. 네. 중학교에서 성인 될 때까지 네네. 하듯이 오래 먹어야 되는데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신과 약 먹으면은 바보가 된다던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멍해진다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흔한 부작용은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 또 두통 이런 거를 동반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약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네. 약을 드셨을 때 개인의 반응도 달라서 저희가 초반에 시작할 때는 조금 자주 뵈면서 그걸 잘 관찰하는데요. 그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치매로 이어지거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연구상에는 네.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경우에 인지기능 저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우울제를 안 먹는 것보다는 네. 항우울제를 먹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하시는 게 네. 훨씬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울증은 정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죠. 일상생활 하시니까. 근데 본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살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실제 우울증이 걸리면 자살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울한 기분과 충동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굉장히 많이 원인이 네. 말해지는데요. 우울증 환자에서 꽤 많은 비율 60% 이상에서 자살 사고가 있고 자살 시도를 한다고 돼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해서 네. 자살자들의 가족분들을 면담해서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한 연구에서 자살자의 꽤 많은 85% 이상이 네.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굉장히 그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 뛰어든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하신 분의 그 뇌에서 뇌척 속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의 대사 물질이 네.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는 자살과 우울증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은 네. 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그러면 중증 우울증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울이 자살로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뭐 20, 30대에서는 어떤 직업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지만 사실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이게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 너무 심한 우울증에서는 환자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할 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냥. 치료를 받고 조금 기운이 생기고 보통 좋아지는 게 기분보다는 기운이 생기고 식욕이 당기고 이게 먼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운은 생겼는데 우울한 기분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에 자살 시도를 하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회복 단계에서. 근데 요즘 인터넷 보니까요.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다정과 친절은 당과 탄수화물에서 온다. 맞아. 저 이게 봤어요. 있더라고요. 봤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울증에 도움되는 그런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먹게 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좀 밝아지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남이 해주는 음식? 맛있는 걸 먹으면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 걸 먹으면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견과류에서 특히 호두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엽산이 풍부한 푸른 채소 등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초콜릿 같은 것도 소량을 먹었을 때는 도파민 분비를 좀 높이고 해서 도움이 되는데 사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거나 중독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적당하게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막 잘 보던 환자가 좀 결과가 안 좋아서 교수님들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울감도 생길 텐데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는 집에 가는 길에 고기를 사서 구워 먹습니다. 고기가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뭐 젊은 분들도 우울감을 느끼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이 노인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잘 계신가? 전화 한 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맛있는 고기 사가지고 같이 한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